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어터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 뒤 딸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저희 부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가슴 절절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비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관광버스 사업을 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었고요. 항상 물건 같은 것도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 시대에 거의 100억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하신 아버지 덕분이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재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렌지족이라고 아시나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강남 압구정 쪽에서 잘 살고 부잣집 애들이 좋은 스포츠카 몰면서 노는 사람들 무리를 오렌지족이라고 칭했죠. 저도 그런 부류였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백화점에서 돈 100만 원 턱턱 쓰는 건 우스운 일이었죠. 그러던 제가 대학에서 첫눈에 한 여자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 그녀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죠. 아무래도 이쁜 여자니까 주변에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이 많이 있는 듯 싶었어요. 저는 돈으로 그녀의 환상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주얼리들을 사서 바치기도 했고요. 일부러 아파차 빌려서 수업이 끝난 그녀를 데리러 가기도 했죠. 그러면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어깨가 한껏 올라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이 좋아요. 저의 애정 공세에 그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그 당시 비싸기로 소문난 압구정 아파트였고요. 혼수도 전부 다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것들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경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업을 물려받게 된 거죠. 20대 청년이 버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자 뭘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던 분께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더욱 큰 의지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게 되었단다. 아저씨가 네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널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서포트 해주마.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그분은 저에게 회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저는 통장이며 도장이며 모든 것을 넘겨주었어요. 평화로운 어느 날, 저희 집에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에 압류딱지를 붙이러 온 거였죠. 누구신데요? 갑자기 왜 남의 집을 이렇게 박살내신 거예요?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러면 돈을 제때제때 갚던가. 돈을 갚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빚이라도 졌단 말이에요? 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부사장님은 사실은 저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본인이 뒤에서 회사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면을 썼다는 것을요. 제 명의와 도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회사 이름으로도 담보대출을 엄청 받고 도망친 거였어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계장부까지 조작했죠. 뒤늦게 부사장님께 전화했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버스 기사님들에게 줄 월급이 밀리자 한두 명씩 회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에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다가 안 되니 압구정 신혼집도 팔아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 다시 성공할 거야. 지금은 좀 힘든 시기가 찾아왔지만 나 극복할 수 있어. 나 다시 능력 있는 남편이 될 거야. 신혼집을 팔고 이사간 곳은 달동네 위치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옆집 간 소음이 다 들리는, 방음이라고는 없는 열악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애엄마는 매일 낮에 백화점에 가서 차 한잔하고 또각구두를 신으며 뽐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망해버리니 가난한 삶을 못 견디더라고요. 하루는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경찰입니다. 지금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네? 무슨 신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애가 마치 죽을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운다고 시끄럽다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애 두고 어디 나간 거 아니야? 아내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잠깐 일을 멈추고 집에 찾아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롱과 서랍을 뒤진 흔적과 함께 아내의 물건 또한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방에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제 딸이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를 서럽고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무 작고 약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모르는 초보 아빠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일단 가난한 집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아이를 두고 가출한 거였어요. 수소문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당신 다 용서할게. 돌아와줘. 나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고. 정말 이럴 거야? 아내는 매정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가난에 시달리기 싫다며 자기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한번 떠나간 여자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 후로 아내는 종적을 감췄고 근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홀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애기 젖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 달동네라서 집안 사정을 서로서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휴, 이번에 이사 온 젊은 부부 있지? 거기 아내가 도망갔나 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애를 버리고 도망가. 어떤 여자길래. 아유, 그러게 사정도 딱하지. 사업 망해서 이 동네까지 온 모양이던데. 애 볼지도 모르는 남자가 여자애를 어떻게 키우려나 몰라? 동네 아주머니들의 한숨과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정이 없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 동냥하듯이 도움을 청하니 다들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그 누구보다 손을 걷어붙이고 애를 돌봐주었어요. 자네는 일단 일이나 하고 오게나. 이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니 망정이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노동 일을 하고 오는 동안 동네 어르신분들이 품앗이를 해주었어요. 다들 저에게는 차갑게 구셔도 제 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이모, 할머니들이 되어주셨습니다. 딸은 그 덕에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애 엄마는 딸 버려도 자네는 그러지 말게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기도를 해보니 자네 딸내미가 복덩이야.
자네한테 큰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딸을 귀하게 여기게나. 온 동네 사람들이 자네 딸내미 커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 해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자네 딸이 그만큼 자네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그러니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며 나아가게나. 그때는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오지랖으로 들렸지만 모든 일이 지나고야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의 참뜻을요. 그렇게 동네 사람분들의 품맛이 덕분에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가 말을 하고 혼자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 엄마를 닮아서 얼굴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똑부러졌어요. 항상 제가 일하러 나갈 때 저를 꼭 안아주며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알겠죠? 사랑해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저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미안할 뿐이었어요. 아이는 학원을 가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했어요. 저와 달리 집단을 이끄는 힘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반장, 부반장 가리지 않고 항상 감투 쓰는 일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았고요. 중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했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에 늘 못 가니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은 아버님, 시간 되실 때 한번 학교 와주세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찾아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진지한 말투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예은이처럼 똑부러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 재능 이렇게 썩히는 건 너무 아까워요, 아버님. 영재고등학교에 보내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재고등학교는 교육비가 어떻게 되죠? 사립고등학교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요. 기숙사 비용까지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한 달마다 빠져나갈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며 저는 우리 딸은 평범하다고 얼버무리고 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기에 학원이며 사립고등학교며 저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한 번도 학원 보내달라고 한 적 없었던 딸이 저에게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앞에 체육시설에서 하는 거? 갑자기 수영은 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야, 딸? 딸은 머뭇거리면서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딸만 빼고 전부 다 수영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 대화도 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꼈나 봐요. 근데 수영이라는 게 수영복도 사야 하고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전에 담임 선생님께 들은 말 때문에 속상한데 오후에 딸이 또 돈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니 저도 성질이 확 났습니다. 수영은 무슨 수영이야? 평소에 수영할 일도 없으면서. 일단 대학 갈 때까진 그냥 공부에 집중해라. 어?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죽은 표정으로 알겠다며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딸내미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날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사교육을 못 받으니 중학교 때보단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죠. 딸 꿈은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넌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아빠가 딸내미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 그치? 요즘 시험기간도 시험기간인데 내가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를 들어가서.
연합 봉사 동아리? 연합 봉사 동아리라고 그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봉사에 관심 많은 애들끼리 모여서 봉사하는 동아리야. 내가 거기서 부회장 역할을 맡았거든. 딸은 역시 대학에 가서도 리더 역할을 도맡아 했죠. 너무 열심히 사는 딸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용돈 한 푼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아빠의 주머니 사정이 한스러울 뿐이었어요. 누구나 대학을 들어가면 놀고 술 마시고 싶을 텐데 딸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봉사하고 기부를 하니 제 젊은 날이 반성되었습니다. 20살의 저는 오렌지족처럼 차 타고 술 마시고 놀고 돈을 펑펑 쓰기 바빴거든요. 동네 할머니의 말씀처럼 딸은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고 더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귀인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누워있는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 나 이번에 2박 3일로 강원도 놀러 가. 뭐 돈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집 비울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강원도? 갑자기 웬 놈의 강원도야? 설마 남자랑 가는 거 아니지? 남자는 무슨, 아빠도 참 짓궂어. 봉사 동아리 있잖아. 저번에 내가 말한. 거기서 신입생들 MT 간대. 내가 부회장이니까 나도 가야 하거든. 거기서 수박도 먹고 계곡에서 놀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알겠어. 조심해. 알겠지?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야, 우리 딸. 걱정 마. 딸이 워낙에 똘똘하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는 마음에 큰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잠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선점에 든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딸이 준 나침판을 들고 빛을 향해 길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산사태가 나면서 제가 흙더미에 갇혔습니다. 안간 힘으로 탈출한 저는 손에 있던 나침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였죠. 대성통곡을 하며 잠에서 깼어요. 그냥 별거 아닌 꿈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날 태양빛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는데 몸이 서늘하더라고요. 딸에게 연락해서 아빠가 안 좋은 꿈을 꿨으니 MT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어제 막걸리 마시고 라디오 틀고 잤지? 그래서 그런 꿈 꾼 거야. 뉴스 틀고 자면 당연히 그게 기억에 남아서 꿈에 나오지. 개꿈이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나 부회장이라서 안 갈 수가 없어. 조심히 잘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 그래, 네 말이 맞다. 알겠어. 아빠 믿는다. 그렇게 일주일 뒤 딸은 가방을 싸서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딸을 데리러 온 친구들 얼굴을 보니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다들 선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이튿날이었을까요? 딸이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장님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아우, 자네 뭔 급한 전화가 오는가 봐. 아까부터 전화가 10통이 넘게 계속 울려. 좀 받아보게나. 혹시 모르니. 부재중이 18통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김신처님 맞으시죠? 따님분이 지금 크게 다쳐서 영동 장신병원 응급실에 있거든요. 보호자님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전화를 끊고 털썩 주저앉으니 반장님께서 자네 왜 그러게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게야? 딸이 크게 다쳤대요. 응급실에 있대요. 어디 병원? 어디? 반장님은 바로 차를 가져와서 저를 태우고 딸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딸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병원으로 뛰쳐나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예은이, 내 딸 예은이 어딨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응급실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료진 10수명이 둘러싸여 있는 제 딸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딸이 왜 여기 있는 거냐고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자초지종 설명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저희 때문에 예은이가.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동아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계곡에서 좀 더 놀고 싶다며 물에 들어갔나 봅니다. 근데 안쪽에 펜스가 쳐져 있는 깊은 곳까지 들어갔나 봐요. 동아리 부원 애들이 밖에서 그걸 보고 형 들어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소리쳤고, 그 회장이 다시 얕은 물가로 헤엄쳐 나오려는 순간 다리에 쥐가 나서 물 안으로 빠진 겁니다. 깜짝 놀란 부원들은 숙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부회장인 제 딸에게 가서 상황을 알렸고, 딸이 깜짝 놀라 계곡으로 나간 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애들은 119에 신고하고 산속 깊은 곳이라 구조대원이 바로 안 오니 딸이 울면서 겉옷을 벗고 물에 뛰어든 겁니다. 수영도 못하는 딸이 사람 살리겠다고 내 눈앞에서 사람 죽는 꼴 못 보겠다며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였어요. 상대는 남자였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그 아이는 자기 살겠다며 딸의 발을 잡고 물을 먹은 거고, 정신을 잃으며 딸도 함께 그 힘에 빨려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딸과 그 회장이란 애도 물속에 빠져 물가가 잠잠해지니 그제서야 119 구조대원이 와서 저희 딸과 그 아이를 꺼낸 거였습니다. 이미 애들은 의식이 없었고요. 인공호흡을 하며 응급실에 간 거였습니다. 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이렇게 착한 내 딸 데리고 가면 나는 하늘을 원망할 거라고 하면서요. 일주일 뒤 그 회장이란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저온 산소 치료를 받으며 뇌 손상은 왔지만 깨어난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 덕에 제 딸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곤히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예은이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예은아, 아빠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기다린다. 아빠는 너 깨어날 때까지 10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기다릴 거야. 꼭 일어나자. 응? 저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딸은 1년간 거의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의 대학 친구들과 달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현장 사무소 직원분들도 딸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딸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이 이를 외면하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통했나 봐요.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았던 딸의 손가락이 까딱 움직인 겁니다. 간호사님, 의사님, 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고요.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발가락도 조금씩 반응을 보였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사들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흘러도 차도는 없었어요. 기약 없는 딸의 상태에 저도 점점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었고 10분 이상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상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숨이 불규칙적으로 변했고 몸에 있는 염증 수치도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의사는 종종 뇌사 환자들은 장기나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따님분 일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부정했지만 일주일 뒤 딸은 삐삐삐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딸에게 그간 못했던 말들을 전했어요. 우리 딸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빠한테 천사가 왔는데 아빠가 지켜주질 못했어. 미안하다. 아빠는 우리 딸 영원히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던 어디를 가던 너를 향한 내 사랑만큼은 영원할 거다. 그때 사망 선고를 받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지만 흔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딸의 영혼이 제 말을 마치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물에 빠진 친구를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갓 20살 된 딸아이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황망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으면 상복도 입지 않는다고 하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한둘씩 찾아왔습니다. 딸이 그간 얼마나 인생을 야무지게 살았던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대학교 친구들과 초중고 사람들로 빈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하늘은 빨리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가슴을 치고 좋아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입간을 마친 그날 밤 저녁 늦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빈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20년 전 딸을 낳고 도망간 애엄마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 여자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떻게 안 거야? 애 죽은 건. 내가 제발 애 옆으로 돌아오라고 사정하고 무릎 꿇고 애원해도 본 척도 안 하더니 이제야 온 이유가 뭐냐고. 내가 내 딸 장례식에 온다는데 그게 그리 문제야 당신은? 나도 슬퍼. 사람이라고. 딸이 죽으면 슬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제 딸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딸, 가여운 우리 딸. 좋은 집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못난 엄마 만나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구나. 얼마나 한이 많을까. 아이고, 아들도 너무하지. 너무해. 정말 세상 구슬프게 울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저도 애엄마에 대한 원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발인 전날 그녀는 여전히 딸의 빈소를 지켰어요. 발인하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온 그때 빈소 뒤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사망보험금 몇 억 나온다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도 몰라. 일단 받아봐야 알지. 아는 변호사한테 말하니 내가 친권이 있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 받을 수가 있다네. 그리고 사고 사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겠지. 자살도 아니고. 그래. 잘 해결되면 내가 명품백 살게. 아이고, 딸 낳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뭐? 매정하다고? 어우, 새삼스레. 돈 앞에서 안 웃을 사람이 어딨어? 헛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 일단 끊어.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쩐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 딸 사망보험금 때문에 장례식장 지킨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쩐지. 그래, 당신이 진짜 딸을 생각했으면 물에 빠져서 사경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경찰이 당신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내 딸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며 끊었다며. 당신은 여전해. 변하지를 않아. 저는 악을 쓰며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딸을 버리고 부잣집 남자에게 가서 이미 살림을 차리며 저희 부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돈 나올 구멍이 생기니 홀라당 와서 돈 빼먹으려고 뱀혀를 내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내가 빈소에 들어오는 걸 막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여편네가 옆에 있으면
내 딸이 이승을 마음 편하게 떠나지도 못할 것 같으니 썩 나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나도 딸에 대한 권리가 있어. 내가 친모인 게 변할 것 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한테 내 딸 사망보험금 한 푼도 안 내줄 거니까 당장 나가. 아내는 혼잣말로 욕을 막 하면서 빈소를 떠났습니다. 딸의 마지막 길조차 마음 편하게 못 보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미어졌어요. 끝까지 나쁜 아빠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물에 빠져서 보호자를 찾는 경찰관의 전화도 매정하게 끊어버린 여자가 무슨 딸을 위해서 장례식장에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묻어두고 저는 딸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딸의 묘소에 마지막 봉분을 올리기 위한 삽을 푼 뒤 산 쪽에서 하얀 나비가 날아오더라고요. 제 머리 위에 앉은 뒤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딸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예은아, 아빠가 미안해. 너 수영 배우고 싶다고 할 때 없는 돈이라도 모아서 수영 배우게 해줄걸. 아빠가 무서운 꿈 꿨을 때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강하게 말해볼걸. 아빠가 바보였어. 아빠 길을 알려준 나침반이 너였나 보다. 그래서 너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꿈속에서 울었나 봐. 하늘이 알려준 걸 왜 아빤 몰랐니?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와 함께 슬픔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휑하게 텅 비어버린 딸의 방을 보면서 털푸덕 주저앉았습니다. 차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딸 사망보험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살 때 보험하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사망보험금 이것저것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친구 전화번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네이버에 자녀 사망, 사망보험금 친권 소송을 검색해 보았어요. 여러 기사가 뜨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애를 버리고 수십 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나 친부가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송을 했고 소송 결과 거의 다 승소했더라고요. 대한민국 현행법상이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버리고 갔어도 친권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의 사망보험금을 애 엄마한테 넘겨주기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딸 사망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처리를 하고 있을 때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란 연락이었습니다. 네? 그럼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상속인이 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랐어요. 수소문에서 처음 저에게 보험을 권유했던 친구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슬픈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딸이 죽었어. 근데 딸 버리고 도망간 애엄마가 와서 사망보험금을 달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준 거야? 뭐라고? 딸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끊겨서 몰랐네. 미안하다. 장례식장도 못 가고. 그때 내가 형수님 별로 안 좋아했잖아. 뭔가 돈돈거리고 명품 너무 좋아한다고. 나는 보험 일을 워낙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별의 별일을 다 보고 혹시 몰라서 그냥 너만 1순위 수익자로 해놓고 2순위로
법정 상속인을 설정했는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야, 정말 고맙다. 네가 은인이다. 알고 보니 제 친구가 수익자를 제 단독 명의로 설정해둔 탓에 아내가 제 딸의 보험금을 노리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던 결과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소식을 알고 노발대발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결국 변호인단을 데리고 아내는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로 물베는 싸움이었어요. 어차피 1순위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걸 알면서도 저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건 거였습니다. 나도 문제지만 당신도 문제야. 돈에 대한 욕심을 이제 그만 좀 버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물에 빠진 딸내미 사망보험금을 가지겠다고 소송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내는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딸의 49제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렸습니다. 상 뒤엎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스님들이 찾아와서 아내를 제지했고요. 딸에게 끝까지 못 볼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2심에서 최종 패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내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딸의 사망보험금을 사회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돈을 사회의 소외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노력했습니다. 49제 이후에 딸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며 딸이 그간 써온 일기장을 펼쳐보았거든요. 나는 커서 꼭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엄청 힘들었는데 동네 할머니 이모들이 내가 크는 걸 도와줬다고 들었다. 아마 그 할머니와 이모들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잘 클 수 없었을 거다. 내가 어릴 때 받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고 싶다. 그게 나의 꿈이다. 꼭 이 꿈을 이루어야지. 돈이 많이 생긴다면 기부하고 그 돈으로 세상에 사랑과 빛을 주고 싶다. 일기장을 본 저는 저보다 성숙한 딸의 생각을 알고 너무나도 큰 반성을 했습니다. 돈돈거리던 나의 젊은 날에 비해 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며 딸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종로 3가 쪽에서 밥차 봉사를 하고 밥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여러 가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펑펑 쓰며 여자도 만나고 뇌 잘난 맛에 살았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감과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어딘가 공허하고 마음이 허했는데 봉사를 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연결감을 느꼈기에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돌아와 고된 몸을 이끌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쓸쓸하게 밥을 먹던 참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보니까 등기로 편지 한 장이 왔더라고요. 발신자의 이름은 김예은이었어요. 김예은? 죽은 내 딸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편지였어요.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싶은 마음으로 편지지를 열어본 순간 전 정말로 이 편지가 10년 전에 죽은 제 딸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지? 나 예은이야. 지금 수학여행 와서 이렇게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 아빠도 돈 없고 힘들 텐데 나 마지막 고등학생 수학여행 보내준다고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랑 동네 할머니들 덕분에 사랑 많이 받고 클 수 있었어.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너무 미웠는데 이젠 엄마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를 용서해.
그러면 아빠 마음도 편할 거야. 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니까.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 나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겠지? 그때쯤 엄마도 다시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 어쨌든 여기서 편지 마칠게. 아빠, 내가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딸이 10년 전 간 수학여행에서 미래우체통이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편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였어요. 10년 뒤에 편지를 배달해준다는 미래우체통 사업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딸의 편지에 그간 잊고 지냈던 딸에 대한 애틋함과 봉사정신이 확 올라왔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무료하고 많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던 때였거든요. 이따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편지를 받고 다시 잘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밥차를 한 대 사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봉사하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 저의 사연을 알게 된 여러 업체에서 후원이 들어왔고 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봉사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멀리서 허름해 보이는 노인네가 오더라고요. 뭔가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지? 옆에 있던 봉사자에게 반찬 푸는 걸 맡기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건지 완전 폭삭 늙어 있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본 듯 했죠. 창피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던 건지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나 기억하지? 예은이 아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 그간 어떻게 살아온 거야? 알고 보니 보험군 소송 패소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기를 치고 돌아다녔나 봐요. 아내도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돈이 떨어지니 어떻게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였죠. 그 때문에 소송을 당했고 사기죄로 복역을 했나 봅니다. 같이 살던 남편도 아내를 버렸고 출소하고 나서 완전히 혼자가 된 아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자 생활을 한 듯 보였어요. 나 당신한테 화내려고 온 거 아니야. 초라해진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은이가 당신 용서하래. 예은이는 엄마를 이해한대. 그런 애야. 지 버리고 도망간 엄마도 용서하는 게 예은이라고. 그런 애가 꿈이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는데 당신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제가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아내는 짐승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날까지는 너무 돈, 물질에만 미쳐 살아왔고 그게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내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무력에 미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10년 전 예은이가 보낸 편지를 아내에게 건네주었고 그걸 본 아내는 예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늦게 사과를 하네. 미안해 예은아. 미안하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와 함께 예은이가 있는 산소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예은이도 바라봤나 봐요. 산소에 도착할 무렵 구슬비가 내리더니 묘를 정리하고 인사를 하자 그새 쨍쨍한 햇빛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거짓말처럼 흰나비가 날아와 아내 어깨에 앉았습니다. 전 그게 예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참회를 하게 되었고 늦었지만 용서를 빌고 살고 싶다면서 저와 함께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네요. 저도 아내를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라 소유욕으로 인해
돈으로 그녀를 꼬셨던 거고 아내가 저와 딸을 떠나간 이유에 있어서 저도 한몫한다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그녀에게 저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저희는 서로를 품었고 지금은 둘이 정말 돈 한 푼 바라지도 않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차를 위한 반찬을 만들고 스케줄을 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예은이 무료 밥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는 예은이라는 아기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보여준 사랑과 용서를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달동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귀인이고 너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내려온 천사라는 말이 맞았네요. 예은이는 지금 별이 되었지만 하늘에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은이의 사랑을 세상에 많이 흘려보내고 싶네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힘이 될 때까지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삶이 버겁고 힘든 분이 있으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힘든 만큼 행복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모두들 행복해지실 자격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